앞에서 살펴본 문화 콘텐츠 산업의 문제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규모의 성장은 이루었지만 내실 있는 성숙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논의는 무성했지만 그 대부분이 경제적 이윤이나 검증이 없는 제안만 반복했습니다. 대상 작품들을 유치한 교보제 정도로 파악하는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여기에는 워낙 다양한 입장과 관점이 얽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논의의 범위를 한정한다면 보다 용이한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린이라는 개념의 정체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타 문화 콘텐츠 분야들이 매체 혹은 주제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과 달리 어린이 문화 콘텐츠는 소비자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를 촉발하는 원인이에요. 일반적으로 어린이 문화 콘텐츠의 소비자는 어린이라고 설명됩니다. 즉, 유아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은 거지요. 하지만 이는 명확한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향유자와 구매자의 불일치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작품 감상은 분명히 어린이의 몫이지만 구매는 어른들이 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른이 향유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아이와 함께 작품을 감상하거나 가치를 평가해서 지속적인 소비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어린이 문화 콘텐츠의 소비자를 어린이로만 한정하는 태도는 명백하게 오류입니다. 오히려 부모와 선생 등 보호자 역할을 하는 어른들까지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편이 합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구태여 어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용어를 부연하는 방법입니다. 어린이 문화 콘텐츠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콘텐츠가 아니라 어린이를 위해서 어른이 제작하고 구매하는 문화 콘텐츠 정도로 규정한다면 소비자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린이를 시혜의 대상으로 파악해서 그 역할을 수동적으로 고착시키기 쉽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다음으로 용어를 추상화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이 아니라 내포된 개념을 대표하는 용어로 파악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동심을 들 수 있겠습니다. 동심이란 말은 아주 오래전부터 막연하게 사용되어 왔지만 명나라의 사상가 이지라는 사람에 의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재 23쪽에 인용된 것처럼 이지는 동심설이라는 글에서 아이는 사람의 처음이요 동심은 마음의 처음이라고 제시하면서 동심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풀이했습니다. 동심이란 거짓 없고 순수하고 참된 것으로 최초의 첫 마음, 본심, 즉 참된 마음이다. 동심을 잃으면 참된 마음을 잃는 것이며 참된 마음을 잃으면 참된 사람을 잃는 것이다. 사람이 참되지 않으면 최초의 본심은 더 이상 전혀 있지 않게 된다라고요. 이것을 어린이 문화 콘텐츠에 적용하면 어린이는 참된 마음을 지켜나가는 참된 사람을 대표하는 용어로 파악되고 그러므로 구태여 소비자의 연령을 제한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동심을 가지고 그에 감응한다면 누구나 어린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런 설명은 대상의 확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논점을 명료하게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이런 한계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히 동심의 쓰임새를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활용되는 양상에 따라서 개념의 적용 범위가 결정되는 까닭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아동문학 분야에서 진행되었던 연구 성과들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호덕 선생의 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생은 동화 작가이고 아동문학 평론가이고 교육자로 한국 아동문학계에 큰 족적을 남긴 분입니다. 교재 23쪽에 인용되어 있지만 동화를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책에서 이호덕 선생은 동심은 한마디로 비뚤어진 마음, 즉 사심이 없는 마음이다. 이것은 우리가 찾아가야 할 참과 착함과 아름다움의 세계다.
아동문학은 이런 동심의 세계를 그리는 또는 표현하는, 그리워하는 문학이다. 좀 더 뚜렷하게 말하면 첫째, 동심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둘째, 동심이 어떻게 해서 짓밟히고 삐뚤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며 셋째, 동심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어린이와 어른들의 삶을 그려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견해를 더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이원수 선생의 견해입니다. 잘 알려진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의 원작 동시를 창작한 분입니다. 아동문학의 개념을 설립하는 주요한 이론을 발표한 이론가이기도 합니다. 이원수 선생은 어린이와 문학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교재 24쪽에 인용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동심이라 하는 것은 순수하고 소박한 것, 정의에 편드는 마음, 악에도 선에도 이끌리기 쉬운 순백의 것 등 여러 방면으로 뜻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나 요컨대 이러한 동심에서 또 한 가지 여러 계통의 아동들에게 이해되기 쉽게 쓴다라는 기술적인 방법과 아울러 아동문학의 특수한 부분으로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요. 자, 이제 이호덕, 이원수 두 분의 논의에 담긴 의미를 확장시켜 봅시다. 앞에 인용된 내용들은 어린이 문학 콘텐츠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작품의 지향점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마케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타깃팅 전략이 해당돼요. 타겟팅이란 건 본래 군사용어인데 왜 영화에서 보면 전투기끼리 공중전을 벌일 때 상대방 비행기가 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레이더가 깜빡깜빡 빨간색으로 깜빡거리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빌려와서 전체 시장을 세분한 뒤에 하나 혹은 복수의 소비자 집단을 목표로 선정하는 마케팅 전략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마케팅 분야에서는 군사용어가 좀 많이 사용되는데요. 아무튼 이것을 우리 논의에 적용하면 소비 대상을 어린이로만 한정하지 않고 동심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어른도 감상에 참여해서 공감하고 감동하면서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논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린이 문학 콘텐츠는 유치하다는 편견을 극복할 수 있겠어요. 또 표현의 한계 설정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동심은 순수함의 발현이지 세상 물정의 어두운 어수룩한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순수하기 때문에 이원수 선생의 말처럼 악에도 선에도 이끌리기 쉽습니다. 그만큼 작품에서 유혹의 양상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흥미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심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이호덕 선생의 설명처럼 짓밟히고 비뚤어져가는 모습을 드러내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요컨대 어린이 문학 콘텐츠라고 무조건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스토리텔링 방법 설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른 대상 작품과 어린이 문학 콘텐츠가 구분되는 지점은 동심의 유무가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든 어른을 대상으로 하든 동심을 포함한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하지만 성인 대상 작품은 동심을 감춰서 감상자가 스스로 찾아내도록 유도합니다. 반면 어린이 문학 콘텐츠는 동심을 전면에 드러내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스토리텔링의 차이를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자, 이제 다양성의 숲을 통해서라는 제목을 단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결론에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동심을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면 그동안의 오해와 편견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문화 콘텐츠의 목적을 동심의 표현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린이 문화 콘텐츠의 정체성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린이 문화 콘텐츠의 영역 안에서도 작품마다의 가치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당연하지만 그동안의 논의들이 간과했던 부분입니다. 작품의 가치는 소재 선정, 표현 수위 조절, 스토리텔링 방식 등등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린이 문화 콘텐츠가
다른 분야의 문화 콘텐츠보다 덜 자극적인 소재를 보다 온건한 표현으로 단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작품의 건전함을 보장하거나 반대로 유치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스터전의 법칙 기억나지요? 어린이 문화 콘텐츠의 필수 요소처럼 설명되는 교훈성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에듀테인먼트처럼 용어에서부터 교육적인 기능을 드러내는 분야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린이가 주요 향유 대상이 된다면 아동문학 연구자 이재철 선생의 설명처럼 미적 표현을 얻음으로써 훈훈한 예술미의 입김을 통해 응결된 교육성, 아이고 말이 좀 어렵죠? 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닙니다. 교육적 효과를 드러내거나 교훈을 내포했다고 작품의 가치가 향상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자, 차라리 아동문학의 탄생을 단순히 역사적 연속성이 아니라 하나의 절단, 전도 또는 물질적 형식 제도의 확립으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가라타니 고진의 견해에 따르면 교육이란 미성숙한 존재인 어린이를 어른의 논리에 부합하는 존재로 육성하는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린이 대상 문화예술에서 추구했던 교육이란 제도화 방안과 다르지 않아요. 이는 동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동심은 제도에 구속당하지 않는 지극히 자유로우며 본질적인 개념이지요. 앞서 살펴봤던 동심론에서 이지는 동심을 흐르게 하는 원인이 교육이다 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을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태도는 지양해야 마땅해요. 교육적 효과는 어린이 문화 콘텐츠의 결과이지 절대로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배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배움의 의미를 꼭 제도적 교육으로 한정하는 태도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범위를 조금만 넓히면 훨씬 풍부한 의미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에게 배움이 아닌 순간이 어디 있을까요? 미지의 영역을 경험하고 다른 존재와 만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것을 통해서 호기심을 충족하면서 마침내 이치를 깨달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배움에 해당합니다. 그런 까닭에 아이는 놀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놉니다. 자, 요한 호이징아가 놀이를 문화 창출의 원동력으로 파악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호모 루덴스, 즉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을 가진 제목의 책에서 놀이가 문화로 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문화가 그 초기 단계에서는 놀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놀이의 양식과 기분으로 문화가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또 같은 책 다른 부분에서 호이징아는 놀이 속에서 놀이로서 문화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적 성숙의 목적을 두는 배움이라면 동심과도 충분히 부합할 수 있겠지요. 지금까지 어린이 문화 콘텐츠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바로 놀이성, 즉 성숙을 지향하는 배움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예술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야말로 문화예술의 중요한 특징이고 문화 콘텐츠가 가진 매력입니다. 하지만 유독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작품에서만큼은 이 요소가 의도적으로 배제되거나 왜곡되어 왔어요. 저는 문화를 숲에 자주 비유합니다. 나무는 혼자 살아가지 않아요. 큰 나무 주변에는 풀이 함께 자라고 그곳을 터전으로 곤충과 동물이 살아갑니다. 이처럼 다양한 생명이 모여서 마침내 숲을 이룹니다. 맞습니다. 문화는 숲이에요. 여러 분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균형을 만들어내요.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분야도, 보호가 필요한 분야도, 교육을 강조하는 분야도, 재미를 추구하는 분야도 모두 제 나름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공존합니다. 어린이 문화 콘텐츠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문화 콘텐츠라는 거대한 숲을 구성하는 작은 숲풀이고 그 속에서 수많은 분야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또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부디 어린이 문화 콘텐츠의 숲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아이들과 동심을 지켜나가는 어른들이 함께
즐거운 산책길에 나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어린이 문화 콘텐츠의 숲으로 향하는 이들에게 길라잡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어린이 문화 콘텐츠에 관심이 생긴 분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책들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먼저 아동문학에 대해서는 이호덕, 이원수, 이재철 선생의 책을 읽어보세요. 좀 오래되기는 했는데 한국 아동문학의 기본 개념을 만든 저술들입니다. 동심에 관심이 생겼다면 이지의 분서라는 책을, 근대 어린이 문학의 형성에 관심을 느꼈다면 가라타니 고진의 일본 근대 문학의 기원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학 콘텐츠 전반에 관심이 생겼다면 안타깝게도 체계적인 자료가 아직 부족한데 지금까지 발간된 책들 중에는 인문 콘텐츠 학회와 정창권 선생의 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면 호이징아의 책을 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재에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 관련된 부분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만큼 어린이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애니메이션의 가치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살피겠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현실을 알아보고 왜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오늘 수업에도 나왔던 아동문학의 수요자 문제를 다루고 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3주차부터 12주차까지 총 10주차 동안 5편을 제출해야 되니까 너무 미루지 말고 서둘러 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